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복지재단 정은하 팀장님이 진행해 주실 텐데요. 이번 토론회는 디딤돌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각자의 시선에서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 위에 마련된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비공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소득 참여자 그리고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시 복지재단 정은하 팀장님께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 복지재단의 정은하입니다. 마이크가 요 단상 안에 있어서는 토론회에서는 이 각 사업의 참여자분들 그리고 아까 후보에서는 약자 동행의 가치가 각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설계되어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방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 또 이 근로유인 효과가 떨어져서 탈수국가 같은 자립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결국은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디딤돌 소득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하우 상박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의 어떤 개선을 지향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은 아까 발표에서도 들으셨듯이 사회 취약, 특히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5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약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격차죠.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더 교육을 잘 받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 기회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혹은 좋은 창업 기회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 격차가 나중에 이제 세대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서울런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떨칠 수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소득이나 가정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고 모두가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자와의 동행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약자 동행의 가치라는 것, 그러니까 연구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요? 예, 격차 해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네, 사실은 이제 디딤돌 소득이 국기초 대비 혹은 기본 소득 대비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나눠주자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마련입니다. 경제학계는 지난번에 경제학계가 지혜를 다 모아서 내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냐면요.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싸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까지도 다 돈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디딤돌 소득은 이제 상박 하후 상박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빈곤 퇴치의 개념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국기초 대비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국기초는 소위 계단형 설계,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좀 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복지에서 탈락이 되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도 설계에서부터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기초보다 우월한 점이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소득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디딤돌 소득 1단계 참여를 했고요. 지금 자녀 2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인데 저희 둘째가 외소증이라서 수술을 계속 받아야 해요. 근데 산정특례만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이제 의료수급자를 포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 받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도 산정특례랑 의료수급을 다 받아도 저는 카드 대출이며 뭐며 다 끌어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되게 막막한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디딤돌 소득이 종료되는 시점에 제가 그때 받았던 이제 대출이나 제 부채를 어쨌든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 자녀분들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좀 네. 시간이 확보가 되던가요? 시간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다른 때 이제 소득 받기 전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4명이에요. 좀 많죠. 그 중에 2 자녀가 장애이다 보니까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이들은 또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얘 때문에 지금 빨리 와야 된다, 데리고 가라, 막 그런 식으로 전화 오다 보면 제가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디딤돌 소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를 좀 누릴 수 있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활동할 수 있는 제약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떤 격차 해소와 관련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조사를 통해서 뭐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 수업 태도 개선, 성적 향상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흥미로운 결과라고 한다면 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말하자면 좀 학업 환경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서도 이제 효과적인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의 집단에서 이제 다 향상이 되었지만 약간은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제일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집단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체로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원을 한두 개 보낸다든지 정도가 되는데, 서울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들이 진짜 보여줬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제 자녀 4명이다 보니까 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제 마음에 컸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이제 서울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서울론을 운 좋게 알게 돼가지고 그때가 저희 큰애가 중학생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큰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이 조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서울론에 가입하고 이런 국내에서 굵직한 굉장히 유명한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무료로 이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다 프리패스로 들을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강의를 찾아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중학교 내내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학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당연히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원은 전혀 다니지 않고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런에서 이제 우리 미래 서울 러너라는 이제 좀 성적 유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제 장학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 아이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동참하게 되면서 그 해외 이제 그 예일대학교 여름 캠프에 도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여름 캠프에 그 합격이 되어서 올해 7월에 2주간 이제 예일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기가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가정 형편상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아이가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런 멘티로서 수업도 받고 사이트도 이용하다가 지금은 멘토로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꿈이 생겨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듣는 이 메가스터디란 사이트가 거의 1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재비도 한 권당 3만 원씩 하는데 국수사과형 하면 이제 그게 돈이 엄청나서 부모님에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꺼려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론에서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또 멘토링으로 선생님까지 붙여주셔가지고 뭐 많은 교과학습도 받았지만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방향성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힘이 돼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더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듯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제 멘토 활동을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공부 원래 제 전공이 약학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주말에만 조금 이런 활동을 하면 돼서 모두 다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했어요. 학원을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 부족함이 있었는데 서울론을 통해 기초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유인 방안을 대폭 강화해서 보냈어요. 서울론을 통해서 영어 캠프 등 다양한 오프라인 체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서울런 사업의 취지 자체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후보님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국가 의제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렬하니까 너무 아쉽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 4명을 키우다 보면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그 이제 생활비 같은 것 경우도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장애 아이가 2명이다 보면 한 명은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딤돌 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받았고 그래도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거든요. 딤돌 소득이 6월 딱 종료됐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석사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근데 딱 저도 6월이 딱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아쉽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딤돌 소를 통해서 희망의 딤돌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딤돌
또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소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만 이렇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상담 그리고 그 자립을 위한 그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본인이 발품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좀 통합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긍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분에서 많이 힘을 얻었고 아무래도 이제 혼자 저희 아내가 지금 소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인 가구가 제 아내가 본 그 금액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제 아내가 한 300 좀 넘게 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계속 빚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을 받고 그러다가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 디딤돌 소득을 받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줬듯이 우리도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제안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뭐 필요하셨던 점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보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1시간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2시간도 너무 작은 것 같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 뭐 수학이나 과학 이렇게 2개씩도 하고 싶은데 제도상 그게 안 돼서 그 조금 더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학교가 수원에 있어서 사실 서울에서 하는데 조금 교통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멀리 사는 멘토한테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체능 같은 경우 특히나 뭐 기본적인 뭐 피아노나 이런 악기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은 접하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이 된다면 그런 부분 예체능 관련해서도 좀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실 큰 도움을 받으셨다는 말씀 듣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이제 이렇게 정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원은 한정적인데 뭐 무한히 계속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제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음으로써 인한 그 제도 효과 혹은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복지가 늘어나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실 나아가야 될 방안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적게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이게 그냥 반드시 나쁘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정말 더 도움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잘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론 사업이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론 사업에 대한 이제 성과 평가 연구를 시행을 하셨는데요. 그 성과 평가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은 사실은 평가 결과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정책 사업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어서 충분히 다 보완을 해 나감으로써 그 효과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수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론 사업이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격차 해소라든지 이를 통한 사회 이동성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성의 어떤 가치들을 좀 더 지향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러한 정책 자체의 어떤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명분 확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론 사업의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그 결과를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디딤돌 소득과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책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을 확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론 사업이 앞서 그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하셨다시피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대상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렇게 이제 서울련을 필요로 하는 수요 증대라는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면 현재처럼 서울시의 예산에 100%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서울론 수요에 대비한다고 한다면 민간과의 어떤 좀 협력적인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서울시 예산에 더해서 민간 기관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민간 협력의 어떤 혼합형 모델 이런 것들도 좀 고안을 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예산 확보 방안, 그래서 재정의 어떤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더 다각도로 모색을 한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만 타 지자체로의 확대도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론 사업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조금 더 주의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기초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이제 디딤돌 소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증명이 하나는 지금 시범 사업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이제 타당성 있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도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디딤돌 소득과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100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로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또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디딤돌 소득이 도입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틀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정교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디딤돌 소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급격한 변화를 주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크고 또 기존 제도들과 디딤돌 소득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시급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의 결과만으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디딤돌 소득이 적용되었을 때 어떤 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설계와 또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울론 사업에서 국가 의제화 가능성을 지금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론 사업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제 자문으로 좀 참여를 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연구에서도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처음에 이제 서울론 사업 평가를 시행을 했을 때 그 연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학업 성취도라든지 또 사교육비 이제 경감 효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좀 수치로 증명이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보았고, 그거보다 저희가 이제 좀 예상 밖으로 놀랬던 것은 정성적인 측면의 효과라고 하는 것, 대학생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학생들의 어떤 수업 태도 측면이라든지 뭐 진로 효능감 또 자아 효능감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봤을 때 지역 격차 해소라고 하는 이제 서울론 사업의 목적이 좀 많이 좀 달성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인 이제 타 지자체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현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충청북도 평창군, 김포시 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인천시에서도 이제 교육 업무 협약을 완료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이제 모델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좀 지역에 상관없이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동등한 수준의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역 소멸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의 실마리 또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문 결과들을 보면 저출생의 요인으로 1위가 이제 양육비 부담을 꼽습니다. 저희 인천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이제 저출생 대응 방안 연구를 다각도로 했는데, 그때 인천 시민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새롭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저출생의 이제 주요 요인으로 1위가 양육 부담이었고요. 실질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신 분들도 그것도 순위가 4등 정도 이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교육비 부담을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출생 요인으로 꼽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가 실질적으로 썼는데, 그때 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론 모델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교육협약을 맺었었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양육 불안을 좀 해소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아마 국가의 어떤 인구정책 수단으로도 굉장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소득, 환경 이런 걸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교육복지 사업은 사실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론 같은 모델은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의제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의제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이에요. 뭔가 도전했다가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 그런 중 하나인 서울 거주를 불충족하게 되어 더 이상 서울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구정원의 병간호를 할 일이 겹치면서 취업 준비까지 병행할 경제적 게 있었어요. 학생 때 공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취업 확률을 바탕으로 서울론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셨는데 참여자분들과 전문가들 말씀 듣고 국가 의제화가 오늘 토론회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주자가 채택을 하면 전국화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오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참여해 주셨던 것이 아마 국가의제화의 가장 큰 지름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줄곧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익숙했던 TV 광고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그거 혹시 어떤 문구였는지 짐작이 가세요? 누군가가 그러죠. 그 제품 생산하는 그 사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좋은데 뭐 한 15초 정도 광고하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잘 알려지고 그리고 전국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겠죠. 사실은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충분한 평가와 숙성 과정을 거치고 대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3년 동안 소득보장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나기도 전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의외의 상황 때문에 조금은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그 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부터 종합성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오늘 1시간 남짓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미안함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충분히 잡는다고 생각하고 3년을 잡았는데 이게 끝날 시점이 되고 보니까 다들 이제 아쉬움을 표하시고 그 수혜를 받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시 현행 제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아쉽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론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거고요. 계속 수정, 보완, 그리고 재원 확보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안도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의회 차원에서 그리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내실 있는 정책 시험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성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부디 많이 알려지고 이것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마련된 이 토론회가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실 있는 짧은 시간에 모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득구관 후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전국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좀 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컷도 진행하겠습니다. 힘차게 파이팅!